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께 일생 동안 반드시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될 책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오늘 책과 아주 관련이 높으신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지연수 씨,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원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이 우리 정박님과 함께 결정을 좀 해봤는데 어떤 책이었죠? 네, 영어 원제로 Shot in the Heart, 내 심장을 향해 쏴라 이런 책이죠. Shot in the Heart. 네. 네. 이 구멍이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심장에 구멍이 뚫린 거군요. 그렇죠. 네. 요게 이제 가정 내 어떤 뭐 아픔, 폭력, 사랑 이런 것과 관련된 책이라고요. 그렇죠. 결국 가정 폭력, 네. 가정 폭력이 결국은 한 사람의 영혼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앗아가고 결국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큰 이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건지 네. 이걸 다룬 참 일당배에서 요즘 논픽션을 잘 안 읽는데 네, 그 네. 논픽션으로 한번 우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일당백 저희 시즌 1 처음부터 네. 함께 해주신 우리 또 정민현님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 개인적인 사정 등등으로 당분간은 좀 함께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좋은 다른 컨텐츠에서 곧 아마 뵙지 않으실까, 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내 심장을 향해 쏴라라는 책 요거를 소개해 드리는데 저희가 우리 지연수님을 또 이렇게 모시게 된 거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가정사에 조금 이제 아픔이 좀 최근에 있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오래됐는데 공개한 게 이제 최근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아픔 같은 것을 사실 어딘가에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아마 그런 아픔들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어쩌면 갖고 계신데도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더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래서 오늘 방송이 아마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 심장을 향해 쏴라. 네. 제목이 조금 셉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게 이 내 심장을 향해 살아는 책은 네. 어떻게 보면 그 케빈에 대하여 이 영화. 영화가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최애 영화 한 탑 10 중에 들어가는 영화입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죠. 네. 네. 그 케빈에 대하여 같은 경우도 결국 살인자 아들을 둔 엄마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다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단 말이죠. 한계 상황으로 볼 수 있죠. 그 아들이 그 케빈에 대하여 같은 경우는 아들을 자기 배로 낳아서 키웠는데 네. 그 아들이 여동생과 아버지를 활로 쏘아 죽이고 그리고 또 학교에 가가지고 그 동급생들을 활로 막 쏘아 죽인 그 연쇄 일종의 뭐 살인자 아들을 뒀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엄마가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과연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탓인지 네. 아니면 아이가 뭐 처음부터 이게 타고난 일종의 사이코패스인지 아니면 이건 사회의 탓인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데요. 네, 네, 네. 그래서 보통은 보면 우리가 연좌제라는 건 사라졌습니다만 결국 가족 중에 누군가 어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큰 사건에 관련이 된다면 이제 네. 뭐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이 이제 같이 도매금으로 또 비난을 받고 네. 그 자식을 잘못 키웠다 이런 경멸과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한번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겠죠. 정말 부모가 자식을 키운 탓인가, 잘못 키운 탓인가, 아니면 네, 네.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닌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오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그냥 생각하기로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 부모 혹은 뭐 자식들이 굉장히 그 죄인이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서양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케빈에 대한 영화를 보고 나서 물론 이제 워낙 그 사건 자체가 끔찍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들의 잘못을 엄마한테 엄청 사람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서양도 그런 건가 아니면 저 영화가 조금 더 이렇게 극화를 한 건가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네. 그런
인식이나 그런 분위기가 서양도 없지는 않은 모양이죠. 네,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 동서양 생각의 어떤 차이들, 네. 사고방식 차이를 다룬 그 제가 리차드 니스벳? 그렇죠. 네. 그 생각이 지도였나요? 네. 그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우리 예전에 그 버지니아 공대였나요? 조성이 사건. 아, 네네. 그러니까 한인 그 한국계 미국인이죠. 근데 그 끔찍한 이제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제 부모라든지 그 나라와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느냐 볼 때 네. 미국에서는 오히려 개인과 연관해서 많이 생각 본다고 했잖아요. 네. 오히려. 그렇지만 사실 뭐 케빈에 대하여도 그렇고 네. 이 또 내 심장을 향해 살아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이 네. 그 모르몬교 아시잖아요. 몰몬교. 네. 네. 그 유타주. 그렇죠. 그 유타주 프로보라는 도시에서 났고 네. 그래서 조금 그 유타의 어떤 몰몬의 어떤 종교적 성격이라든지 가부장적 특성을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 사실 동서양의 어떤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서 한번 다 비슷한 어차피 사회가 이제 공동체 살아가기 위해서 네네. 그런 게 다들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어떤 범죄자를 막 이제 욕하고 싶은데 그 범죄자가 뭐 감옥에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네. 사망한 경우에는 도저히 이제 그 사람한테 뭐라 할 수가 없을 땐 네. 누구한테라도 화살을 좀 돌리고 싶은 마음도 아마 좀 있을 텐데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마 부모?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부모의 책임을 네. 많이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그런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런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유전과 환경이 다 이제 같이 상호작용하고 거기에다가 또 우연적 요소도 있다는 거죠. 네. 유전과 환경에서 또 어떤 우연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기 때문에 사실 또 엄마 아버지의 책임이 생각보다는 그 양육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하거든요. 아, 비중이 높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물론 뭐 아주 우리가 영유아 때는 부모 역할이 크지만 네. 그 갈수록 좀 적어. 그렇죠. 친구 동년배의 어떤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한 10대 중반 이후 가면 네. 이성 친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부모의 책임이 사실은 좀 뭐 경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영향력이 제한적이란 말이죠. 생각보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부모 뜻대로 아이는 절대 안 자라잖아요. 아,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모의 그걸로 몰아가는 거는 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희생양을 찾을 때 네. 그리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 좀 동의합니까? 부모 역할에 부모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영유아 때는 크죠. 아, 영유아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 네. 제가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네네. 네.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제 모습을 찾으려고 많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중에서 반을 차지했던 게 부모님과 가족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이나 그런 살았던 환경, 뭐 내가 좋아했던 것들, 그때의 냄새 이게 굉장히 좀 부모님과 많이 연관이 좀 돼 있었던 것 네, 같다.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네. 어쩌면 부모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기억은 하지만 어쩜 우리의 무의식 속에 또 다른 영역들이 왜냐면 부모님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이제 뭐 느끼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들 같은 거 정리할 때 막 복잡한 상황들 네. 이런 거 이제 정리할 때는 바다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참 좋습니다. 바다. 바다요? 네, 바다에 가서 이렇게 먼 수평선 보면서 생각하면 참 좋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겪어보니까 네. 그것도 한 아, 90%까지 힘든 사람들이나 가능한 것 같아요. 아, 그 넘어가면 안 되는군요. 네, 완전 이제 그게 다르면 아, 그것도 바다 필요 없구나. 보고, 네. 자, 그리고 90%까지인 분들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림만 지난주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그 서산시 태안군 이쪽에 가보시면요, 충청남도입니다. 예, 이쪽에 가보시면 가로림만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바다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해양 정원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내 1호 해양 정원으로 개발이 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바다를 한번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가로림만에 가셔서
먼 바다 보면서 한번 생각 정리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광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여기도 지금 가로림만이 네. 그러고 나오잖아요. 우리 정원으로 나와 해양 정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공원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 지현수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겪을 때 어릴 때였던 그런 부모님과의 좋았던 기억이 생각난다. 그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린아이 때 결국 이런 해양 정원 같은 데서 정원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거기서 노래를 하고 이런 경험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유치원을 킨더가르텐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애들 정원. 애들의 정원이란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본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레벨 그 말을 만들었는데 네. 프레벨 교육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만 네네네. 프레벨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아이들은 항상 노래 부르고 놀고 이게 바로 교육의 핵심이 돼야 되고 그래 뜰 정원에서 항상 이렇게 놀아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킨더가르텐 쓰고 영어도 다 그렇게 이제 독일어지만 쓰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킨더가든. 사실 바로 이런 가로림만 해양 정원이 바로 아이나 또 이제 어린 시절의 어떤 해상을 통해 가지고 네네네. 어떤 에너지를 얻으려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휴식 공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좀 괜찮아졌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소개해 주실 책, 네. 뭐 어떻게 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네, 그 저자가 바로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실화죠. 1976년에 게리 길모어라는 제수가 가석방이 되어가지고 네. 일종의 유타 프로보라는 시에서 유타에서만 이동을 조건으로 풀려 나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묻지마 살인을 연속적으로 2건을 저지른 거죠. 일종의 뭐 집행유예 그런 기간 같은 건가? 뭐 가석방이라고 뭐 대충 가석방 나오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 주유소를 가서 네. 멀쩡한 주유 종업원을 눕히게 한 다음에 머리에 총을 2발 쏴가지고 죽였고 그 다음 날에는 일종의 모텔이랄까요? 모텔 들어가가지고 아무 또 이유 없이 네. 그 바로 지금 바로 옆에서는 자기 아이와 부인이 있는데 그 일종의 종업원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렇게 체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떠들썩한 사건이 된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을 2건을 하고 그 체포가 됐는데 문제는 당시 유타주를 포함해가지고 미국에서 한 10년간 사형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당시 상황이 70년대. 네. 근데 이 바로 게리 길모어라는 이 당시 사형수죠. 이 사람이 나에게 사형 집행을 빨리 해달라. 이렇게 왜? 해버린 거예요. 사형 그러니까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네네. 보통 사람들은 다 사형을 내를 뭐 선고된 거를 유예해 달라라든지 아니면 감형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 하루 빨리 나를 사형 집행시켜 달라. 나 항소금 보고 다 포기한다. 네. 이런 식의 나오니까 이게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네. 바로 1977년 1월 17일 날 사형이 집행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미국에 이제 결국 사형을 부활시킨 아주 이제 끔찍한 역사적 사건이었죠. 사건이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네네. 그 가족 중에 게리 길모어의 막내 동생이 있었단 말이죠. 네. 마이클 길모어라고 이 사람이 음악 잡지 롤링스톤에 기고도 하고 음악 평론단 사람인데 그 결국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15년 후에 네. 결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 형이 끔찍한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었고 남은 가족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 네. 이것들을 한번 정말 집안 내력을 한번 살펴보자. 집안 내력? 예, 이것들이 일어난 우리 아버지 엄마의 어떤 정말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조상부터 한번 다 뒤져보기 시작한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일종의 우리 족보를 캐듯이 차근차근 이제 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거의 한 1년, 2년 가까이 인터뷰를 하고 고문서 기록을 찾고 해가지고 네.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도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네.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무리 묻히고 나는 형하고 달라라고 했지만 결국 그 과거의 끈이라는 것들이 자기에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네. 그걸 어떻게든 한번 의식을 하고 드러내서 한번 내 자신의 삶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1994년에 출판이 됐거든요. 네. 공전의 베스트셀러도 되고 이 책을 계기로 많은 이제 논쟁이 일어났죠. 그 끔찍한 살인 사건의 가해자의 동생이 그렇죠. 친동생이 네. 도대체 왜
형은 이렇게 됐나?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밝혀내보자고 네. 쓴 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한 집안의 이야기 같으면 또 막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막장 집안은 많으니까. 네. 근데 이 책을 또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 결국 사건이 일어났고 이 주인공이 성장했던 유타 프로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함의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타의 이제 유타라는 도시, 우리 흔히 말하는 솔트레이크 시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했던? 아 그런가요? 아닌가 거기가? 솔트레이크. 솔트레이크는 동계는 아닌 것 동계하기는 좀 같은데. 어려운 동네군요. 네. 네. 이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가 바로 네. 유타 몰몬 교도들이 네. 결국 그 개척한 지역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몰몬 교 같은 경우가 음. 초기부터 미국 이제 여러 가지 정부 권력하고 대립이 많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고 그런데 또 몰몬의 어떤 초기 지도자 스미스 같은 경우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네. 일종의 폭도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일종의 처형을 시켰거든요. 총알을 쏴가지고. 음. 근데 몰몬의 경전에 보면 아주 살인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중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도 갚아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피가 네. 이 대지를 적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가 이 대지를 적실 때 속죄가 된다고. 아,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폭력적인 것들이 분명히 깔려 있는 거죠. 네네네. 아니, 물론 이제 이게 또 우리 지금 여기 와 있는 지금 우리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네. 그 마릴 성도 그리스도 아 교회, 몰몬교들. 예, 그 네. 뭐 여러 가지 또 입장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보는 것은 네. 내 심장을 향해 살에 나오는 이제 책의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음. 저자의 말들을 좀 요약해 정리해 드린 겁니다. 아주 엄격하고 혹은 그 경전에 입각한 어떤 뭐 처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그러니까 이제 연구하는 이제 종교 연구사들은 그걸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쪽 책에 따르면 그런 것들이 엄밀하게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네네.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아, 또 원리주의자들 있는 사람들 어디나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살인죄 정도의 중죄인데 나중에는 네. 뭐 간통이라든지 음. 뭐 별것 아닌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성적 방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비밀리에 피가 땅을 적시는 그런 처벌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솔트레이크는 2002년에 동계올림픽을 한번 했습니다. 그 동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오. 그 산맥이 그 안에 네네. 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지형 때문에 좀 추운 데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 동네 자체는 이제 따뜻할 텐데. 네, 사막이 하여튼 뭐. 네. 네, 그 솔트레이크는 이제 조금 네. 추워갖고 거기 이제 스키장이 좀 많이 건설이 돼 있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저희 기억이 아직은 아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미국 갔다 오시는 분이 낫네요. 아, 여기도 미국은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네. 어디 계셨다 오셨죠? 아 저는 지역이 네. 버지니아예요. 버지니아면 버지니아면 동부니까. 네. 동북부 쪽이죠? 네. 맞나요? 동. 아니 동부 워싱턴 옆이 버지니아. 아, 워싱턴 DC. 예. 네. DC에서 조금 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음. 버지니아. 아, 그럼 유타랑 이제 거리가 굉장히 좀 그렇죠. 멀어요. 멀겠네요. 네, 네. 네, 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유타의 어떤 문화적 음. 배경 그리고 그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고 이 주인공 가족들이 엄마가 성장했던 프로보라는 네. 그 시 자체가 결국 그 인디언과의 어떤 치열한 싸움을 통해 가지고 정착한 한 동네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인디언 학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결부된. 아.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라는 게 근본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근본적으로 학살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음. 그 어떤 피해 역사라는 것들 그것들에 네, 네. 대한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오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라든지 가부장제의 폭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고 특히나 네. 이 책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게리 길모어가 물론 이제 부모였던 학대라든지 네. 폭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소년원에 들어간단 말이죠. 음. 교화를 하기 위해서. 네, 네. 근데 소년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최근에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의 무슨 서당에서 아, 이제 최근에 진짜 너무 끔찍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음. 뭐 유아를 뭐 아예 이제 방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폭력을 네, 네. 저지르고 그 아이에게 혹은 뭐 그 서당 같은 경우도 와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21세기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와, 좀 믿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꽤 많이 있나 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이 책을 보니까 네. 이 책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은 1950년대인데 그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청소년 비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이게 50년대부터 이제 청소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대요. 네. 그때 여러 가지 또 뭐
반항의 시대, 우리 이유 없는 반항, 제임스 딘 이런 것들이 네네네. 바로 50년대이기도 하는데, 근데 바로 그렇게 반항을 하다가 소년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 여기 가면 첫날 밤 신고식이 어마어마하게 끔찍해요. 소년원에. 소년원에서 이 주인공 어떻게 보면 이 대상이 된 게리 길모어가 그 소년원에 들어갔는데 자고 있는데 온갖 아이들의 책이 자기 얼굴에 다 덮쳐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책들을 애한테 다 이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책을. 아, 책이 아니라 책을. 아, 미안합니다. 네. 아유.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하동에 일어나는 것들의 원조들이 다 여기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오히려 그리고 아이들을 온갖 그 일종의 감옥안이 성적인 어떤 이런 뭐랄까 좀 유혹도 아니죠. 만약에 너가 나의 성적인 요구를 안 들어주면 넌 여기서 재미없을 거야. 라는 것도 나오고 또 그 아이들끼리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게 하고 또 거기서 아이들끼리 서로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여튼 모든 폭력과 그리고 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런 책략, 모략 이런 걸 다 배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럼 우리가 근대 감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화 기능을 한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감옥에 가서 우리가 나쁜 건 다 배운다 이거죠. 거기 안 갔으면 배우지 않았을 것들을.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쭉 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아주 그런 시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미국 사회의 문제고 미국 역사의 문제고 그 나아가 또 지금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우리 한국 살아가는 현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다.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 폭력이나 이런 거는 아마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더 누구보다 감정이입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우리 아이가 또 혹시 피해를 나중에라도 피해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플 것이며 피해가 아니라 가해자가 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제 또래 엄마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 추석 때 소원 빌거나 생일 때 소원 빌잖아요. 네네. 그때 비는 소원이 내 자식이 왕따 안 당하고 내 자식이 왕따 안 시키는 애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을 가장 많이 빌어요. 저희들끼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이슈군요, 거기서도. 네, 그렇죠. 엄마들끼리도. 그리고 저희끼리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요즘에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안 나왔던 건지 아니면 요즘 애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그렇게 비행을 하는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무섭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해결책도 잘 없고. 자, 그래서 이 원인이나 이런 걸 잘 밝혔다면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뭔가 해결책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 책에서는 그 원인들을 사사치 그래서 다 찾아봤습니까? 그렇죠. 그 결국 이제 엄마 아버지의 가장 이제 첫 번째 초점이 모여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프랭크 길모어로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1890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베시 길모어, 이제 아버지 이름 성을 따가지고 그 엄마가 1913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이 차가 23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인보다 4살 적은 거예요. 우리가 뭐 나이 차 많이 난다고 좋은 결혼이 아니고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조금 하여튼 아버지가 그렇게 나이가 많을 동안에 뭔가 다른 사람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아봤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하나씩 아버지의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어머니 되는 사람에게 찾아가 보니까 아버지가 최소한 결혼을 한 5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프랭크 길모어라는 이름, 자기 본명으로 결혼한 건 너가 처음이다.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정말 본처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전역에 자기 아이들을 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전역이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로버트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아버지 프랭크 길모어의 아들이 찾아온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엄마가 마음이 좀 흔들리거든요. 왜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처음 봤어. 젊었을 때 지금 아버지가 이랬을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이 흔들렸어요? 뭐 나이 차 해봤자 사실은 그 비슷할 수 있으니까. 한 30살 차이 나니까. 왜냐면 아버지하고 나이 차가 24살이 나니까. 23살이 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 보니까 뭐 아버지도 또 나중에 이제 할머니 이야기 나오는 그러니까 뭔가 맨날 쫓기고 도망치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뭔가 엄습한 지하 세계, 암흑 세계, 사기 이런 데 관련되니까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방랑을 해야 돼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주 유타의 보수적 가정에 자랐거든요. 프로보에.
그런데 이 보수적 가정이 자랐습니다만 결국 뭐라고 할까 이 어머니가 상당히 미인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좀 충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딸이 너무 곱고 이렇게 하지만 이 딸은 계속해서 내가 예쁘고 이러니까 자꾸 그 당시에 어떤 여기서는 브라이엄 영 대학 나오는데 브리검 영 대학교 네네네. 학생들하고 자꾸 좀 연애를 하려고 그러고 썸씽도 생기고. 썸씽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런 것들이 자꾸 아버지를 자극하잖아요. 네. 근데 또 엄마는 엄마대로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자꾸 자극을 하니까 부모가 계속해서 화가 누적되다가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젊은 처녀 시절이었겠죠. 어느 대학생이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아버지가 라이플을 들고 나와가지고 정말 막 큰 욕을 해요. 이런 매춘부 같은 딸한테? 네, 딸한테 이런 매춘부 같은 너 머리통을 박살을 내버리겠어. 총을 들고 나왔는데 그걸 총을 뜯어 말리고 그런 막 이런 여러 가지 계속해서 아버지와 딸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네. 결국 엄마는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내대로 살겠어. 그러니까 이 지금에 말씀하신 엄마는 그러니까 이 살인자의 엄마. 네. 살인자의 그 엄마죠. 네, 네, 살인자의 네, 엄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엄마 아버지가 네. 그렇게 있다가 아버지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나이도 많았지만 뭐 아버지가 이제 아주 지적으로 보이고 나름 또 23살 많으니까 얼마나 화술도 좋겠습니까? 결혼도 많이 했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엄마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정말 네가 괜찮은 남자를 만날 때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남자를 만나면 의심을 무조건 경계심을 풀어버려야 된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요? 네, 미국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그런 속담이 다 있어 그래. 그러니까 네. 결국 뭐 하여튼 좋은 남자일 것 같으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돌진해라. 직진해라. 직진해라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24살이나 많은 그 이른바 그러니까 살인자의 아버지와 이제 결혼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게리 길모 그러니까 그 프랭크 길모 아버지 이름이 프랭크 길모고 엄마는 베시인데 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결혼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자 그럼 우리 나의 엄마를 만나러 갈까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자 갔는데 이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게 18년 만에 가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를 만나러 18년 만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안 봤던 거죠. 자기 엄마를 만나러 가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는 18년 동안 안 연락이- 만나다가 그렇죠. 이번에 결혼하면서 이제 만나러 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도 만만찮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일종의 우리 치면 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매를 하고 자꾸 죽은 자를 만난다 그러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 집에서 맨날 사람들 와갖고 강신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있죠 우리. 자 이제 귀신을 부르고 지금 당신은 여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분신사바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걸 해주고 하니까 여기 이 배 씨도 좀 황당하잖아요. 자기는 그랬던 독실한 가정에 자랐는데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너희 남편은 내가 말이야 좀 불륜의 씨앗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 너희 남편은 사실 아주 그 당시 당대 유명한 마술사 후디니라는 마술사가 있었거든요. 후디니하고 나하고 바람이 났는데 후디니는 불륜이니까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거부를 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참 그 아버지한테 거절당한 그 상처 때문에 계속 떠돌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희 남편은 역마살이 있는 거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결국 마이클 길모 이 작가가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친할머니잖아요. 친할머니와 이게 찾아보니까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것도 만들어낸 거죠. 그래요. 그냥 다 뭔가 만드는- 그럴 만한 이유를 찾고 싶었던 거 맞습니다. 아닐까요? 예, 그럴 만한 이유를 찾는 거죠. 사실은 내가 뭔가 유명한 사람하고 사이에서 남몰래 나의 비밀 그렇게 신비해 보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치러 올 거지 않습니까? 강신술 불러달라고 네네. 뭔가 용해 보이는 사람 사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이 하여튼 이 마이클 길모라는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예. 조상님들 만나면서 알아내고 이런 것들 이제 기록했다는 거죠. 예, 그것도 있고 그 결국은 여기를 보니까 그 당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19세기에 미국의 뭐 출생 친고라든지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세례 증명 이런 걸 다 일일이 그 일종의 족보학자들 도움을 받아가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찾아낸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결국 아버지의 여러 가지 흔적을 찾아보니 아버지 이름도 뭐 수십 개를 쓰고 네. 도대체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뭐 직업도 많고 스커스에도 광대도 하고 스턴트맨도 했는데 그 아버지의 모든 결말은 안 좋았다 이거죠. 먼 직업의 일을 결말, 해도 먼 일을 해도 안 좋고 또 모든 일에 결부된 게 알코올이라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 이게 나오는데 네. 하여튼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는
뭔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든 그 아버지 후딘이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마술사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은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외도를 통해서 난 자식이니까 나는 받아줄 수 없어 해가지고 내가 거부를 당했고 이 거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거부를 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거부 당하기 전에 내가 차버리면 되잖아. 차이기 전에 내가 먼저 찬다. 그래서 바람둥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내가 차이기 전에 찬다는 거죠. 진짜 바람둥이는 차여요. 자기가 죄책감 느끼기 싫다고. 착한 남자처럼 이렇게 네.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경우 같은 거는 이제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네. 인정은 잘 못 받는 그 불안감이 항상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 특히나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걸 결국 자기 아들에게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냐면 아들이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자기 말에 토를 달면 사랑을 거둬버리고 이제 가혹하게 구타를 하고 면박을 주고 계속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또 어찌 보면 내가 아들한테조차 인정 못 받으면 그 분노가 그렇죠. 생길 수도 있을 테니까. 분노죠, 분노.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사랑을 받고 또 해야지 또 사랑을 줄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또 악순환이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렇게 초반에 많이 나오죠. 네네. 결국은 뭐 이 아버지의 집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엄마의 집안도 이 아주 그 어떤 보수적인 네네. 종교적 전통 속에서 딸의 조그만 일탈도 용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숨이 막히는 집안이다 이거죠. 근데 엄마가 또 어릴 때 끔찍한 기억이 있어요. 엄마가 어릴 때 네. 여동생 둘이가 있었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말썰매라 해가지고 말썰매? 예, 그런 거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눈이 내리니까 네. 말에다가 뒤에 우리 썰매를 태워가지고 네.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자기 엄마 이제 배씨 보고 타라고 했는데 자기는 좀 기분이 자기의 어떤 그 기분이 안 좋아서 안 탔는데 다른 여동생 둘이가 그 말을 썰매를 타고 가다가 말이 썰매가 전복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여동생 둘이가 이 뭡니까 부엉 떴다가 떨어지면서 얼굴뼈가 다 부서져 버린 거죠. 여기 보면 아주 끔찍하게 이제 묘사가 나오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뭔가 죄책감 같은 것도 죄책감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전에 우리 집에 흰말이 나타났어. 흰말이 나타나면 귀신이 사람을 명을 거둬가는데 우리 집에 저승사자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어릴 때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 여동생들을 목숨을 앗아간 유령들이 항상 우리 집안을 떠돌 거야. 그리고 그게 나를 찾아올 거야. 이런 두려움을 항상 또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 좀 듣다 보니까 아직은 뭐 초반이겠습니다만 이 길모라는 이 살인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부모님의 비중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모님이 또 그렇게 된 데는 그 부모님 위에 부모님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걸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결국은 이 사회 뭐 이런 데도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친다 이런 취지라고 좀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사회와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게 사실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부모들이 이렇게 방랑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당시 또 40년대, 30년대, 40년대 또 미국 사회 그 어떤 그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전쟁의 여러 가지 전쟁의 시기였고 이런 것들이 다 결부돼 가지고 그 삶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청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젊은 날에 조상하고 봤습니다만 결국 그게 개인이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닮는 게 아니라 자기 시대를 닮는다고 하거든요. 그 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렇죠. 사실 그 아버지를 닮는 게 아니라 시대를 닮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여기 많이 깔려 있죠. 사실은 이 아버지와 엄마가 이 방랑을 하고 끊임없이 아버지가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또 사기 들통나기 전에 또 도망을 치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꿈을 갖고 자랐잖아요. 아주 그래도 유타에서 독실한 그래도 신앙도 갖고 또 우리 다른 또 여자 형제끼리 경쟁 욕구가 있잖아요. 내 좀 잘 살아야지. 그랬는데 다른 여자 형제들은 원만하게 시집가서 살림을 살고 있는데 자기는 23살 많은 남자를 만나고 아들들을 이끌고 뭐 며칠만 있다가 또 도망을 쳐야 되고 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노숙을 해야 되고 무슨
극빈자 수용소에 가서 잠도 자야 되고 사거리 여인숙도 자야 되고 이런 생활을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 절망감이라든지 이 엄마의 좌절감이라든지 애초에는 이 나이 많은 남자가 결혼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은 미국 전역을 떠도는 뭐 참 말도 잘하고 아주 뭐 잡지 세일즈맨 광고 담당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하고 한번 이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했더니 그 결혼한 다음 날부터 이제 완전히 고생길이 열린 거죠. 이게 될 줄 몰랐고 그 와중에 이 남자는 갑자기 네. 가다가 뭐 서로 사소하게 말다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이제 기저귀 채운다고 아들이 둘 그때 낳았을 때 한 명을 기저귀 채운다고 하는데 갑자기 기저귀 채우고 나오니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이 네. 다른 아이 데리고 그냥 차 타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간단히 얘기하고 부인을 남기고 다른 아이 다리고 그냥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자가 할 일이 없잖아요. 이 도저히. 그래서 사정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 공중 전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 친정 그 가기 싫은 친정에 손을 벌려가지고 차비 달라 해서 친정집에 가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남편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남편이 진짜 무개념이네. 네, 근데 남편은 알고 보니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어떤 고아원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애 데려가라고? 애 데려가라고. 안 그러면 남편이 지금 여기 애 맡겨놓고 나서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애 데려가든지 아니면 남편이 깜빵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남편에게 넘길까? 그럼 남편이 도망을 갔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구속됐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것도 도망을 아니고. 갔고 거기서 또 딴 사기를 치다가 구속되고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하고 대판 싸움을 하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나왔는데 완전히 거짓 신세되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거 같잖아요. 네네. 그렇게 돌아오니까 이게 싸움 또 둘이 싸움밖에 안 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항상 약한 사람은 더 약한 사람을 공격을 하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그건 진짜 아픈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아버지가 엄마를 그러니까 엄마를 학대하면 네. 엄마는 좀 더 약한 자식을 학대하고. 그리고 지금 사회도 똑같죠. 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즈 매터 했는데 흑인들이 지금 또 아시아계 공격하고 약한 사람은 더 약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가정 폭력과 사회 폭력이 매우 닮아 있네요. 예, 그게 결국은 같이 이게 동형이라고 할까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이런 정말 각박한 네. 각박함만이 가득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또 우리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그렇습니다. 있죠. 1kg 커피와 함께 여러분의 친한 분들 그리고 또 고마움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함께 커피 한 잔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kg 커피라고 있습니다. 커피 여러 뭐 브랜드들 뭐 스타벅스 이런 커피들 많이 드셨겠습니다만 그런 커피들 말고 진짜 향 좋고 맛 좋은 1kg 커피라고 있거든요. 매장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집으로 직접 배달을 해드립니다. 와 좋다. 원두 혹은 뭐 드립백 다양한 형태로 또 콜드브루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달을 해드리니까 집에서 편하게 합리적 가격으로 아주 맛 좋고 향 좋은 1kg 커피를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참 오늘은 뭐 광고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워낙 네, 그렇죠. 얘기들이 마음 아픈 얘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네. 아들들한테 너희들만 안 태어났더라면 나는 그래도 너희 아버지하고는 둘이가 좋았는데 너희들이 태어난 바람에 내 삶은 이러니까 아이들이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그 얘기는 진짜 애들한테 하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이 없는 가정이 이상적 가정이구나라는 생각이 각인됐다는 거죠. 아이가 없어야지 이게 좋은 가정이구나. 아이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 떠돌이 생활을 그래 하면서 뭘 보겠습니까? 그 정말 극빈자들이 가고 최하층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칼에 찔려 죽어가는 사람도 보게 되고, 그죠? 병들가 죽어가는 사람도 보게 되고, 굿버스 터미널이라든지 뭐 구빈자 숙소라든지 이런 데 가니까 이런 환경에서 10년을 살았던 거죠, 아이들이. 자, 그런 동안에 이제 그 또 부모님들은 또 미친 듯이 서로 싸우고 분노를 또 가족들에게 다 폭발을 시키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세 명이 하고 나서 그래도 좀 이제 아버지 사업이 좀 풀려가지고. 그래요? 네, 좀 풀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넷째 아들이 태어날 때, 그래 넷째 아들은 뭐 넷째 아들까지나. 넷째 아들이 태어날 때 아버지 나이가 60, 환갑. 넷째 아들. 그래도 와이프는 또 젊으니까 37 가능한 이니까. 거죠. 네. 혹시 그분
은하수 석류 홍삼 콜라겐 드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를 많이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진한 맛 그대로 간편하게 젤리로 챙기는 건강 아니겠습니까? 이 청정 지역의 고품질 석류를 사용한 한 포만 드셔도 석류원과 그러니까 석류 과일 있죠. 꼭 한두 개 정도를 드시는 것 같은 효과를 느끼는 은하수 석류 홍삼 콜라겐. 아무래도 석류와 홍삼 네. 이 조합이란 뭐 우리가 참을 수가 없겠죠. 탐나네요. 그렇죠. 뭐 석류가 여성 에스트로겐 뭐 여러 개 최고죠. 한다지만 남자도 좋고 뭐 그렇죠, 다 그렇죠. 좋죠. 예. 석류 홍삼 콜라겐 이거 한번 은하수에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진한 맛 그대로 느끼고 싶으시다고요? 은하수 영주사과 아시죠? 예, 거기서 만든 석류 홍삼 콜라겐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든 그래서 넷째가 그 마이클 이 바로 책의 저자죠. 마이클 길모가 태어났을 땐 그래도 이제 가족들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됐고 정착된 그래요?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내는 좀 낫구나 그래도. 그러니까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자 탈출구였죠. 너만은 제대로 잘 살아도. 그리고 아버지도 60 넘게 나왔으니까 이제 아들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그건 좀 덜어지잖아요. 힘도 좀 떨어졌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넷째가 아무래도 예전에도 옛 분들이 60 넘은 나는 아들들은 예전엔 젊을 때 아이를 낳으면 일을 한다고 애 재롱이라든지 애를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으면 충분히 기회해 준다는 거죠. 여유도 있고. 손자 같은 느낌. 그렇죠. 그 시절에 60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나이가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70대 아이를 반 거죠. 평균 생활 따지면. 그러면 그러니까 손자 본 기분이죠. 이분 대단하시네. 네. 자 그래서 결국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럼 넷째 나이가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기었겠습니까? 나중에 이 작가도 그런 이야기 나와요. 결국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사실은 구원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부모 역할이 크네 그렇게 보면. 부모가 아주 불안할 때 낳은 아이들과 부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돼서 키운 아이와 환경에 불안한 환경과 이제 안정적인 환경 뭐 차이도 그럴 수 있죠. 그렇겠네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엄마 배씨 자체가 아빠에 대한 그 갈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자기 아빠가 자기를 믿어주고, 맞습니다. 네, 사랑해주고 이런 전적인 믿음의 사랑의 이런 갈망이 컸기 때문에 아빠하고 비슷한 남편을 찾아서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산 거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 되시는 분도 자기 아빠에 대한 갈망이 크다 보니까 계속 언젠간 아빠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걸 수도 있고 또 그 갈망을 해소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기 아들들한테도 막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마이클이 태어났을 때는 어느 정도 나이도 많이 먹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게 서로들 좀 해소가 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사랑받고 자라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집안을 이 마이클이 예상을 해보니까 네네네.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네. 정말 다른 세상 같다 이거죠. 근데 이 마이클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네.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그 자기만이 누렸던 특권 같으니까 그 가족의 시간에 내가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족의 시간에 내가 시계바늘을 거꾸로 거슬러 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래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묘한 거죠. 안 살아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안 살아본 건 아니고 그 이후로 이제 이 마이클이 겪게 되는 게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방랑의 10년은 그냥 하나의 어떤 감기 수준이죠. 이제부터 나오는 일들은 완전히 이제 그 뒤도 장난 아니군요. 계속해서 이제 사건 사고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마이클 그러니까 저자가 태어나기 전 주로 이야기들이었고, 그렇죠. 네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마이클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엉터리 의학책을 읽고 그때 그러니까 50년대 아이를 공중에 살짝 얼리가 던져가지고 애가 웃음소리를 짓고 미소를 안 지으면 이건 온전한 아이가 아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어느 날 마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비계로 애를 질식시켜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응? 이제 마이클 어린애가 있잖아요. 꼬마죠, 알죠? 이제 갓 태어난 애가 있는데 베개를 가지고 아이를 질식시키려 했는데 자기 엄마 배씨가
지금 해보니까 이거 웃지도 않고 뭐 반응이 없으니까 얘 아무래도 이상한 애야. 그러니까 죽여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엄마를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 아버지는 너 옆에 있으면 애 죽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차단하게 되고 엄마랑 예, 아니 엄마를 엄마 그러니까 이거 산후우울증이에요.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요. 지금은 그렇게 보는데. 지금 몸이 이제 산후우울증인데 네, 그때는 뭔지 잘 그쵸. 모르니까. 네, 그렇죠.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작가는 그런 이야기도 근데 자기가 항상 그 아버지가 그 이후로 항상 엄마냐 나냐라는 식으로 태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아빠가? 네, 그 두드려 패 맞은 건 없는데 자꾸 그 아버지가 엄마하고 자기 사이에서 아버지 지금 이제 집 나가야 돼. 너 아버지 따라 나갈래 안 나갈래? 그래 놓고 이래 이야기하는 거죠. 너마저 아버지를 배신할 거냐? 너마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집안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애는 안 갈 수는 없고 애가 가면 엄마는 또 털썩 주저앉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위로해주면 엄마가 넌 날 사랑하지 않는데 저리 꺼져 이렇게도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뭐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은 살인이라고. 사랑은 살인이라고. 한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자기 살인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웠다는 거죠. 자기도. 근데 그거를 네. 자기가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맞진 않았다 이거죠. 맞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렇죠. 아 근데 우리가 약간 뭐 장난식으로 애들한테 야, 뭐 엄마 아빠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아 그것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네. 예. 그러니까 그죠? 아니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아버지가 아예 엄마하고 싸움하고 집을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심각한 상황이긴 예, 한데. 주로 집을 몇 달씩 나가니까. 좀 안 좋은 건가? 애들한테 그런 어떤 선택 뭐 이렇게 장난으로지만 물론 이렇게 하는 거 네. 자체가 조금 애들한테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네, 그죠? 뭐 여기 보면 네. 이제 바로 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곤혹스러운 경험이었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국 평생을 엄마하고 엄마에 대한 자기 위화감이 느껴진 게 또 여러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결국 여러 가지 정착을 하면서 이제 술을 끊기 시작했어요.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근데 술을 안 마시고 나서 이제 더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술 안 마시는데 왜 또 문제가 생겨? 술을 마실 때는 그래도 오히려 관대지더라는 거죠. 아 마시고 마시고 있을 때 아유 애들 손도 다 들어주고 뭐 재롱도 그러니까 예전 아빠가 스커스 했던 거 보여줄까 하고 막 장난감도 사주고 과자도 잘 사주는데 술을 딱 끊고 나서부터 이제는 내가 애를 제대로 키우겠어. 이게 이제 위험해진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이제 채찍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뭘 좀 흘린다. 빵을 먹다 흘리면 바로 채찍질. 5분간 학교에서 7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7시 5분에 왔다 또 채찍질. 뜰의 잔디를 좀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우다 또 채찍질.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이를 때리는 게 되게 큰 50년대. 일이거든요. 1950년대. 지금이야 뭐 네. 근데 지금도 애들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별로 약간 분위기 좀 다르긴 한데 지금도 약간 좀 보수적인 동네 같은 데는 그 뭐 허리띠 같은 걸로 네네. 은근히 많이 때리더라고요. 미국도. 저희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한 뭐 외국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미국에 아직도 그런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체벌하는 동네가 또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이미지랑 전혀 다른 이미지의 미국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총기 범죄가 빈발하고 여러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나는데 그게 만약에 가정에서 그런 폭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오겠습니까? 사실 사회적 폭력이 빈발한다는 건 가정의 폭력이 빈발한 은폐되어 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실제 여기 보면 미국도 1950년대까지는 그렇게 집집마다 가정의 총기 소유가 그렇게 이게 대중화되지 않았대요. 아 오히려요? 예, 거의 없었다고 나와요. 여기도. 그런데 이제 50년대 이렇게 그 이후로 많이 총기 소유가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60년대, 1960년대 이야기했는데 그 1960년대가 이제 미국에서 민권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좋은 민권법도 통과하고 해방의 시대였는데 네. 이 해방의 시대에 또 이런 총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같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폭력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 가정의 해체가 같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 참 이거를 우리가 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빛과 그림자가 다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네,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어떻든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이제 정오심이 사회갈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어린이들은 관심을 먹고 산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다른 책을 봐도 그래서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얻어내면 자기가 의도한 게 달성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결국 여기 둘째 아들 게리가 결국 나중에 살인자가 되는데 네. 그 둘째 아들 게리를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싫어해요. 왜? 왜냐하면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거 내 다른 아들하고 너하고 사이에서 낳은 애 같아라고 생각하니까 둘째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특히 둘째를 특히 둘째를. 좀 안 닮았나 보다 아빠랑. 뭐 어차피 다 닮긴 닮았는데.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만약에 둘째가 뭐 얼굴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행동이 아빠랑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럼 아빠가 은근히 걔 되게 싫어. 그러니까 되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을 제 아는 사람들한테 좀 봐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닮아 있는데 내 싫은 모습 있잖아요. 내 싫은 나의 행동이나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애한테서 보면 막 아빠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뭔지 대충 감은 좀 오긴 하는데 아마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을까. 아 근데 여기서 뭐 비밀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비밀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네. 둘째가 이제 아버지는 내 아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엄마 배 씨가 족보를 찾아보니 미국의 유명한 이제 언론인하고 작가 노먼 메일하고 인터뷰를 테이프를 몇십 개를 해요. 아, 근데 불안하다. 그거를 들어보니까 네. 알고 보니 그 바로 아버지의 예전 아들하고 엄마하고 사이에 낳은 아이는 첫째였어요. 첫째가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족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옛날에 낳은 옛날 아들하고 아들하고 엄마 배 씨하고 사이에서 낳은 게 바로 첫째 아들이었죠. 둘째가 아니라 첫째가 사실은. 그러면 그 아빠 그러니까 제일 아빠한테는 손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뭐 하여튼 복잡하죠, 그렇죠. 형제지만 삼촌이며 야 개족보네 여기.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 큰형도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쓸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둘째나 그래. 다 아니, 모르고 죽은 거죠, 전부 다. 그거를 꼭 굳이 밝혔어야 할까요? 그래서- 형 충격받게. 그렇죠. 근데 큰형은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엄마가 나를 그렇게 미워했구나. 왜 엄마가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이제 알겠다. 나를 볼 때마다 그 죄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둘째는 오히려 감사하는데 큰아들 그렇게 혼을 낸다는 거예요. 계속 조금만 잘못해도 희한하게 그래서 내가 이제 알겠다. 엄마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큰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더 재밌는 게 큰아들이 다른 자식이 다 떠나도 큰아들이 엄마 죽을 때까지 곁을 지키는 유일한 자식이거든요. 또 결혼도 안 하고 엄마 죽을 때까지 곁을 지켜요. 이 묘한 관계들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참.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막 이 우리가 뭐 불륜과 다 들어가 폭력과 있네. 범죄와 이게 다 들어가 있죠. 아, 그 엄마도 얼마나 불안하게 이게 혹시라도 뭐 발각될 리야 뭐 별로 없겠습니다. 그 불안감을 가지죠. 예, 그 불안감이 늘 있으니까 애들도 폭력적으로 대할 거고. 그리고 예전에 어릴 때 자기 여동생들을 잡아간 귀신이 또 나를 방문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으니 예. 이런 항상 그 불안감이 있고 애들 그러니까 치트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이 나와요. 우리 가족들은 한 번도 교회를 같이 간다든지 피크닉을 간 적이 없다잖아요. 한 번도 가족끼리 같이 간 적이 없대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하고 밥을 같이 먹을 때 한 번도 조용히 먹은 적이 없대. 둘이는 그냥 싸움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자리 이제 식탁에 앉자마자 계속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밥을 그냥 고개 쳐박고 그냥 팍팍 먹고 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그럼 살아난 방법이 뭐냐? 네. 큰형은 이제 아예 좀 큰형도 좀 무감해지는데 뭐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큰형이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 둘째 게리가 이제 좀 재미가 있어요. 둘째 게리? 게리 아까 이 살인자잖아요. 네. 네. 이 게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둘째 게리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계속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마이클 막내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이 책에 이 대목이 나와요. 딱딱해지는 것을 배워야 돼. 감각을 지우는 것을 배워야 돼. 고통도 분노도 아무것도 느끼면 안 돼. 만약 누군가 너를 때려 눕히려고 한다면 그놈이 너를 걷어차도 가만히 참아야 돼. 저항하는 것은 소용없어.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맞을 때 딱딱해져야 되는데 긴장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긴장하고 있으면 좀 덜 아프게 느껴지고 참을 수 있다라고 미리 해야 된다. 절대 분노하지 마라. 그 대들었다면 넌 더 맞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찰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것은 사회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족에서 살아남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자기를 감각 차단해야지 살아남다는 사람이 결국은 정말 결국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결국 자기도 스스로 사형대에 서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만 위기 상황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감각을 차단하는 방법하고 감각을 더 민감하게 하는 방법하고 어느 게 더 맞냐 이거죠. 위기 상황에서는. 감각이 민감해지면 그 빨리 뭔가 리스크를 빨리 캐치해 갖고 그렇죠, 탈출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대신 감각이 무뎌지면 그 위기 상황에 다가오는 위기들을 그냥 겪지만 그게 큰 스트레스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민감해지면 그 고통을 느끼는 감도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뇌가 아주 싫겠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게 결국 뇌잖아요. 네. 근데 감각을 둔감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각을 둔감하게 했으니까 요건 이제 넘어갈 수 있다. 이 고통도 넘어갈 수 있다. 옛날에도 이거보다 더 심한 거 했는데 라는 식으로 넘길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의 동물들은 그 감각을 둔감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절해 버리잖아요. 맞아요. 기절한다든지 아니면 죽은 척 하잖아요. 음. 그래서 아예 죽은 신용을 내잖아요. 근데 그게 동물의 방법이거든요. 감각을 아예 둔하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사람에게는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저 칼에 맞으면 내가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이러니까 기절한다든지 이런 방법 택할 거잖아요. 그 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뇌는 순간적으로 그 고통을 못 느끼겠지만 기절한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죽을 수도 있겠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위기 상황에서는 감각을 민감하게 하는 게 더 맞는 거거든요. 생존에는. 근데 개리는 계속해서 이제 둔감하게 해라. 둔감하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둔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꾸 그런 게 둔감해지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것도 둔감해지면 결국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다 둔감해지죠. 이거는 결국 나중에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죄책감도 또 네. 많이 못 느끼고. 내가 이렇게 맞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폭력이라는 거나 그때 한 대를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맞은 사람에게 이게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에스컬레이트 해갖고 서로 죽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맞으니까 동물에게 풀잖아요. 희생양. 뭐 희생양을 잡는다. 이거 사회 내부에서 폭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최종적인 뭔가 안 되면 이 폭력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처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폭력을 맞는 게 아니라 폭력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재빨리 도망을 쳐라. 그래서 항상 36개가 최고라는 거예요. 주전량을 치는 게. 그렇긴 하죠. 싸움을 일어날 장소는 아예 딱 그러니까 감각을 민감하게 하면 싸움이 일어날 장소를 아예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뭔가 이상한데 안 간단 말이죠. 그 피하는 느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게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릴 때 그 부모님에게 맞아가지고 네. 그 감각을 둔하게 하는 게 생존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소년원 가서 자기도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당하지만 네. 본인도 또 엄청나게 괴롭혀요. 막 여기 책에 나온 수법 들어보면 이 끔찍한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와 이런 식이구나라는 이제 뭐 이야기가 듭니다. 다른 친구들을 그렇게 괴롭힌다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성폭행이라든지 그 동성 간의 성폭행 뭐 그리고 실제 진짜 생명의 위협을 건 폭행이라든지 그리고 온갖 그 학대 신체에 대한 학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더 이상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야 딱딱해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것들이 잘못된 거죠. 그런 저 무슨 소년원 같은 데서는 어쩌면 그걸 안 하면 자기가 이제 피해자가 되니까 네네. 애써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본인이 이제 그 중에 하나 피해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 폭력 저지른 사람들 참 뭐 미화할 수는 없지만 미워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이런 거는. 그 나중에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게리 보고. 근데 당신이 어느 순간에 뭔가 변화했다는 느낌을 가진 계기가 있을 거 아니냐. 뭔가 너의 힘이랄까 아니면 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론 맨날 맞았으니까 이제 이 분노가 쌓여가지고 자꾸 어릴 때부터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터져 나온 그게 있지 않는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학교에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네. 좀 지름길을 간다고 가시덤불 숲을 통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시덤불 숲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뭐 자기 키보다 높고 이러니까 이게 완전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해는 저 가는데. 근데 그때 자기가 어떻게든 30분이면 될 길을 3시간을 헤쳐가지고 결국 나왔을 때 뭔가 그때부터 나는 내 자신을 극복했어.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난 해냈어. 이때부터 내가 세상에 뭔가 무서운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때 이 게리는 자기 자신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공포와 고통의 상황에서 누군가를 부르고 싶어하는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누군든지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를 도와주려면 아무도 없고 나는 여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그걸 침묵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동생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뭔가 해방돼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얘는 알았다는 거죠. 혼자 이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고 이 정글에 살아남으려면 딱딱해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 부모도 맨날 패는데 내가 왜 이런 것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자기는 됐고 사실 사형 집행에 나갈 때도 뭐 당당하게 나갔다는데 자기가 그 사형 집행 전날 면회를 갔지만 그의 눈은 한순간도 공포를 떨쳐내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게리가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결혼을 했다는 점. 결혼이라기보다 뭐 잠깐 여자들하고 동거를 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굳이 그럴 정도의 정신 세계라면 살인을 하지 않고 자살을 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면 굳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해하는 게 많이 나요. 자살 기도를 수십 번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지 그냥.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소년원을 14살, 15살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36세까지 거의 감옥 생활이에요. 계속해서 감옥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기회도 잘 없어요. 사실은. 감옥에서 수십 번 자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계속 실패를 했었군요. 실패하는 거죠. 계속 자살 기도를 하죠. 근데 어쩌면 뭐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자살 기도를 그렇게 여러 번 실패한 것도 사실은 진짜 두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살 기도는 못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흉내는 내고 싶지만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한텐 실제로는 치명적으로는 절대 못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을까? 아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해를 그냥 막 그거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분노할 때 누군가가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할 때도 자기 자해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거죠. 결국은 지금 내가 저놈을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날 좀 말려줘. 이런 신호가 아니었을까. 자기 자해를 하는 것도. 지금 말씀대로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그런 나를 좀 말려줘도 있고 나를 정말 좀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끌고 싶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제가 생각해요. 여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번에 보면 그 아이는 부모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잖아요. 이 게리가 같은 경우가 어릴 때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 아이는 아빠가 좋아가지고 탁 그 두 손으로 아빠 목을 안고 뺨을 비비려고 하는데 아빠의 얼굴 사진 찍힌 얼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경멸의 표정에다 딱 이런 거 몸으로 벌써 딱 이런 거 있잖아요. 멀리하는 게 나오거든. 그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게리하고 아버지 프랭크 길모어가 찍은 사진을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우연히 찍은 사진을 이제 마이클 길모어라는 작가가 나중에 이제 자기 동생이 찾아보니 그 사진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갈구하는데 아버지는 싫어. 그러니까 애가 미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내 심장을 향해 쏴라라는 책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 책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데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 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가정 폭력이라든지 학대라든지 그런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지 그렇죠. 그 이유가 좀 큰데 아무래도 이 책 내용이 특히나 이게 논픽션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거울 때가 좀 많고 좀 그런 게 있죠. 전해드리기도 좀 힘들 때가 많은데 여튼 저희가 오늘 가능한 요 내용들 다 여러분께 소개는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이 책 내 심장을 향해 쏴라 이 책의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참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라든지 좀 어른 돼서 모든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이어진 2부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